저는 올해 47살 김서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구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도서 대출을 도와드리고 조용히 퇴근하는 삶이었죠. 결혼한 지는 21년.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고 대학교 2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어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불평할 게 없다고, 감사해야 한다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지만 그게 시댁 식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제 감정을 접어넣고 살았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수요일. 하늘은 맑았고 도서관 창가에는 4월의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신간 코너에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목 뒤쪽이 뻐근한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결린 건가 싶어서 손으로 주물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에 손이 닿았을 때 전날까지는 없던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손을 떼고 다시 만져봤습니다. 작은 구슬 같은 게 분명히 만져졌어요.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더 밝게 켜고 다시 확인했어요.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쪽에 가까운 부분. 작지만 분명한 멍울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들어와서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가슴 멍울, 유방암 초기 증상, 자가 진단법. 검색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을 깨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코 고는 남편을 보니 괜히 깨워서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아침에 말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가슴에 멍울 같은 게 만져져서. 남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멍울? 언제부터? 어제 알았어. 그전엔 없었는데.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시간 되면 일단 병원 가봐. 근데 오늘은 현장 미팅이 있어서 나같이 못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남편은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출근했어요. 그날 오전 저는 도서관에 반차를 내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촉진을 하시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김서연님, 일단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요? 네. 멍울의 크기와 모양을 보면 악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악성.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빠르게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꺼냈다 넣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아이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현장 미팅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사실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참 뒤에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야, 나왔어. 저녁은?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왜? 몸 안 좋아? 응.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뭐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대. 정밀 검사 받아봐야 한대.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아니잖아. 괜히 미리 걱정하지 마.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나 받아봐.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며칠 뒤 저는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유하셨어요. 추가 검사도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입원 날짜를 잡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입원 당일 저는 혼자 짐을 싸서 병원에 갔습니다. 1인실을 배정받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네, 저녁에 오신대요. 혼자 오시기 힘드셨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왔어? 응. 병실 괜찮네. 1인실이야? 응. 남편은 병실을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검사 몇 개 더 했어. 내일 MRI도 찍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생 많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무서워. 남편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8시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나 내일 새벽 현장 나가야 해서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가. 남편은 병실 문을 열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참. 엄마한테는 내가 말해놨어. 내일쯤 오신대. 그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얼굴보다 먼저 병실부터 훑어보셨어요. 여기 1인실이네. 병원비 많이 들겠다. 인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언제 나온대? 모레쯤 나온대요. 많이 안 좋대? 아직 모르겠어요. 검사해봐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석이 고생이네.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암 환자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니? 수천만 원씩 들어간대. 우리 진석이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니? 저도 보험 들어놨어요. 그리고 제 적금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진석이 보험도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잖아. 나중에 정리 좀 해야 할 텐데. 정리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리요? 무슨 정리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보셨어요. 그리고 30분쯤 있다가 일어나셨습니다. 난 먼저 갈게. 진석이한테 연락해.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나갔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한 말을 되새겼어요. 정리, 진석이 고생, 보험, 왜 그런 말들을 하셨을까?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MRI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산대? 잠시 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모르지. 결과 나와봐야지.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않겠니? 보험금도 있고 적금도 있다며? 그리고 이 집도 반은 서연이 거잖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혼 얘기 꺼내면 손해잖아요. 이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거야. 어차피 다 넘어올 건데. 만약에 정말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지쳤어요. 결혼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럼 빨리 정리해야지. 서연이가 회복되든 안 되든 어차피 넌 새 출발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주워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쪽을 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끝났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나셨어요. 난 먼저 갈게. 진석아, 너도 일찍 들어가.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금 들은 말들을 되새겼어요. 이혼, 정리, 새 출발. 병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엄마, 응, 우리 딸. 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 요즘 이상해. 뭐가? 딸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갔었잖아. 그때 아빠랑 할머니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엄마 보험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이혼 얘기도 했어. 엄마가 많이 아프면 그때 정리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녹음해놨어.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일 것 같았어. 아빠도 할머니도 엄마 걱정은 안 하고 돈 얘기만 하고 나 너무 화났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딸은 제 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명, 진짜 제 편인 사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검사 결과 언제 나와? 모레. 나 그날 병원 갈게.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딸의 그 말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부탁했어요.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에 관한 설명은 오직 저에게만 해달라고요. 보호자에게는 제가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결과는 환자분께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기숙사에서 병원으로 와서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엄마, 여기 다 있어. 날짜별로 정리해뒀어. 저는 이어폰을 끼고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보험금 얘기, 집 얘기, 이혼 타이밍 얘기. 듣는 동안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거 가지고 변호사 선생님께 가자. 엄마 혼자 당할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 퇴원 전 저는 딸과 함께 병원 근처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파일을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그 가족이 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배우자의 악의적 의도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힘내세요. 이기실 겁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들렀을 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검사 다 끝났어. 내일 결과 나온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많이 불안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무서워.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동안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했어요.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할 얼굴로.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오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연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암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경계성 종양이었습니다. 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고요. 그럼 저는 괜찮은 건가요? 네.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시면 되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잠시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보호자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암은 아니었습니다. 경계성 종양이었고 수술로 잘 제거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괜찮다는 거예요? 네,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안도보다 당황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암이 아니라니. 우리 진석이 걱정 많이 했는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나 혼자 살고 싶어.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뭐? 이혼하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파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야.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정리하고 싶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만 참자. 어차피 다 넘어올 건데. 이혼 얘기 꺼내면 손해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우리 딸이 녹음했어. 당신들이나 몰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충분히 증거 능력 있대. 그리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하대.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정리할게. 이혼하자.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 여기 도장 찍으면 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야 이게? 재산 분할 7대 3? 왜 내가 3밖에 못 받아? 당신이 이혼을 먼저 계획했으니까.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도 반은 내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다 내 돈으로 냈어. 등기부등 본에도 내 지분이 70%야. 확인해봐. 남편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딴 거 안 찍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 가서 하자. 이 녹음 파일이랑 당신이 병원에서 보험금 조회한 기록 다 제출할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싫으면 재판 이혼해. 근데 재판 가면 당신 더 불리해질 거야. 위자료도 내가 청구할 수 있고. 일주일 후 남편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됐고 한 달 뒤 협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과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기숙사를 나와서 저와 함께 집에서 통학하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 나 엄마랑 같이 살래. 고맙다, 우리 딸.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 쉬는 게 고마웠어요.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도서관에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이용자들을 도와드리는 일. 예전엔 그저 일이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어느 날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딸이 정말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있었어요.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 덕분이야. 딸이 웃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꼭 그렇게 살자.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합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다음 검진은 6개월 후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병이 제게 준 건 고통이 아니라 진실이었다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된 기회였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용기였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됐고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나눈 대화. 제가 아플 때 그들이 보여준 얼굴.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제 감정을 접어넣고 참으며 불행한 줄도 모르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 쉬는 게 고맙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합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엔 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요. 혼자 책을 읽는 시간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그때 결심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딸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플 때 곁에 있는 모습보다 당신이 사라질지도 모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표정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합니다. 셋째, 병은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탐욕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게 더 아픕니다. 넷째, 증거를 남기세요.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녹음, 문자, 통화 기록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47에 새 출발을 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곁을 지켜준 딸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관계를 버티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증거를 준비하세요. 세상은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